네, 안녕하십니까 모두게러지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함께 만나보실 차량은 마츠다 MX-5 NG2 모델이에요. 경쟁 차량을 굳이 선택을 하라고 하면은 토요타 86 정도가 이제 경쟁 라인업이 될 수 있는데, 토요타 86이랑 얘랑 경쟁하기 약간 어려운 구도 중에 하나가, 토요타 86은 진짜 매니악한 차예요. 정말 레드존을 끝까지 사용하면서 타이어 그립이랑 횡그립을 충분히 운전자가 느끼면서 그 차를 마음대로 컨트롤할 수 있는 어느 정도 드라이빙 레벨이 필요해요. 그리고 토요타 86은 튜닝 파츠가 막 수십만 개가 넘게 나와 있는 매니아층에 조금 포커싱이 맞춰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가격대가 이제 비슷하니까 경쟁 라인업 중에 하나인데,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운전자가 운전하는 레벨에 따라서 이 차량의 거동이나 성능이 월등히 차이가 나는 토요타 86과는 다른 결이에요. 차를 꾸미는 이런 재미? 그런 재미가 사실 86이 더 좋다? 저는 개인적으로 수바루 팔아서, 수바루 쪽을 좋아해서. 그래서 서킷 같은 경우에서도 토요타 86 원메이크를 했을 때 1등과 이 후순위의 레벨 차이가 굉장히 커요. 그 차의 이해도에 따라서 레벨 차이가 큰데, 요 MX-5 같은 모델 같은 경우는 그 레벨 상위 경차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원메이크 레이스를 하는 레이스가 전 세계적으로 요 녀석으로 하는 게 한 3개의 레이스가 메인인데, 그 레이스를 봐도 진짜 레이스를 하는 듯한 느낌이 있어요. 물론 참여 대수가 많아서일 수도 있고, 대표적으로 해외에서 많이 인기를 받고 있는 원메이크 레이스를 할 수 있는 녀석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에 3,000%로 또 빠졌는데, 메인으로 돌아가면은 토요타 86 같은 경우는 정말 그 한계치를 쓸 수 있는 드라이빙 레벨, 차에 대한 이해도, 스킬까지 필요로 한 차량이라면 이 녀석은 그냥 아무 때나 누구나 재미있게 탈 수 있는 모델이다. 그리고 이제 하나의 장점은 커버터블 로드스터라는 거. 그리고 경량 로드스터여서 공차 중량 1050. 근데 이게 각 나라마다 무게 차이가 살짝 있어요. 그래서 정확한 자료는 아닙니다. 지금 나오는 차 중에 가장 가벼운 로드스터라고 볼 수 있어요. 판매 대수 자체가 일단 100만 대가 넘게 팔린 요 모델 말고, 그러니까 미아타 유노스 로드스터라고 불릴 때부터 여태까지 팔린 요 모델이 한 120만 대 정도 팔렸다라고 해요. 그래서 단일 브랜드에서 이 경량 로드스터를 계속 이끌어갈 수 있는 이 원동력은 역시 구매력. 그리고 그 구매력을 만들 수 있게 처음 나왔던 NA 모델이 잘 만들어졌던, 마츠다의 혼을 갈아 넣었던 녀석 같아요. 로터리 엔진은 아니지만 마츠다를 먹여 살린 아주 좋은 모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엔진룸 열었고, 엔진룸 열었을 때 가장 이색적인 거는 강판이랑 알루미늄을 사용하는 녀석이에요. 그래서 엔진을 보면은 이제 차체가 워낙 좁고 타이트하다 보니까 엔진이 되게 비약적으로 커 보이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181마력 정도 나오는 엔진이에요. 그래서 뭐 엔진이 출력이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은 준수한 출력을 내는 모델입니다. 스로틀 바디가 여기 장착되어 있고, 이 서지 탱크의 길이를 굉장히 길게 사용한다는 게 이상적인 이제 엔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렇게 롱 서지 탱크를 사용하는 것들이 보통 저RPM 대 토크가 좋은 장점이 있는데, 이 녀석은 레드존이 7000rpm 이상 사용하는 엔진이기 때문에 약간 이론과 정립되지 않는 방식의 서지 탱크이긴 해요. 근데 옛날 엔진을 보는 듯한 느낌은 있다. 위에 알루미늄 하드 케이스랑 프론트 케이스가 알루미늄인 이 시스템은 제가 봤을 때 강성이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회생제동을 이 녀석은 사용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배터리가 일반 납산 배터리 같아요. 그래서 MF라고 해서 MF 배터리, 메인터넌스 프리. 그래서 그냥 저희 일반 납산 배터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액을 충전할 수 있는 충전 마개도 있어요. 근데 왜 MF 배터리를 썼는지는 모르겠네, 원가절감. 그리고 단열 커버, 히트 실드가 잘 되어 있습니다. 특이한 거는 여기 보면은 서지 탱크 전단에 이렇게 이제 파이프가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실내로 들어가요. 사운드 제너레이터라 그래서 엔진 음을 실내 대시보드 안쪽으로 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스포츠 주행을 할 때 감성적인 부분에 만족감을 주는 시스템이에요. MX-5를 저는 처음 봐가지고 이게 달려있는지는 몰랐어요. 여기 굉장히 귀여운
굉장히 귀여운 이제 마스터 실린더가 있어요. 마스터 실린더의 스트로크도 굉장히 짧고 보조통의 용량 레벨도 굉장히 작아요. 이런 게 조금 이색적인 부분입니다. 근데 조금 오염되어 있어서 브레이크액은 교환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 하이드로백 역시 작은데 이 차가 이제 1050km 뿐이 안 나가는 차량이라고 감안을 하고 보시면은 충분히 담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정도의 스펙이다. 근데 여기 옆에 이제 2.0 엔진이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되게 비약적으로 얘가 작아 보이는 거죠. 그리고 엔진 ECU 같은 경우에도 지금 되게 컴팩트하게 만들어졌어요. ECU는 뭐 토요타 요번 사건에 논란이 있었죠. 뭐 인증받을 때는 소프트웨어가 좋은 ECU를 꼈다가 판매하는 차에는 CPU가 조금 많이 딸린 ECU를 장착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벌금 또 몇 조 원 맞아봐야 정신을 차릴 것 같아요. 흡기 쪽은 이렇게 보이는 게 다고, 앞에 엔진룸 베이에는 이제 앞에 라디에이터 보조 탱크, 보조 탱크도 잘 장착되어 있어요. 근데 보조 탱크의 레벨이 최상단은 아니라서 에어백이야 작업이 조금 걸릴 것 같다. 그리고 브레이크 하이드로백을 제가 보다가 일로 넘어왔는데, 하이드로백 장치에 이제 진공 라인이 일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의 진공 펌프가 있어서 엔진이 시동이 꺼져도 충분히 계속 제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되지 않았을까라고 추측합니다. 추측. 그리고 ABS 모듈은 브레이크 마스터 실린더의 정반대 방향에 있어요. 보통은 요 ABS 모듈이 이제 마스터 실린더랑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게 많은 차들이 그렇게 하는데, 이 녀석은 정반대 위치에 와 있습니다. 여기 따로 브레이크 라인이 열받는 문제 때문에 단열을 이렇게 해놓은 이색적인 모습이다. 근데 서킷 주행에서는 모르겠네, 이게 단열이 될지. 그리고 매니폴드는 롱4 2-1 중저속 토크를 확보하기 위해서 메이커들이 옛날에 했던 거. 근데 얘는 아직도 롱4 2-1. 근데 스카이 액티브 기술 때문에 배기의 간섭을 없애기 위해서 롱4 2-1으로 했대요. 그래서 최소 60mm의 길이가 필요한데, 그거를 이제 커브를 줘가지고 60mm 이상 매니폴드의 길이를 확보하고 배기의 간섭을 줄였다. 이 스카이 액티브 기술의 핵심은 인젝터 무화 성능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쉽게 설명드리면, 저희가 분무기를 뿌릴 때 앞에 노즐을 막으면 막을수록 무화가 되는 게 좀 큰데 기름의 양이 적잖아. 그래서 보통은 무화성이 좋은 인젝터일수록 이 인젝션의 양이 적어요. 옛날 가솔린 엔진이 작동하던 한 사이클에 한 번의 인젝션만 하는 방식으로는 기름량이 부족한 문제 때문에 마츠다의 엔진 기술의 핵심은 인젝션을 한 행정에 3번을 나눠서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안개처럼 자욱하게 뿌려지는 인젝션 상태를 3회 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기랑 잘 섞이게 하는 그 딜레이 시간까지 계산해 가지고 무화를 시키는 방식. 그리고 또 하나 이색적인 거는, 그러니까 얘네가 밝히는 건 캐비티 피스톤이라 그래가지고 디젤 엔진처럼 이제 연소실을 피스톤 가운데 만들어 놓은 방식을 말해요. 그게 이제 캐비티 피스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피스톤 정 가운데 연소실을 만들어 놔서 필요 이상으로 이제 깨지는 열이 실린더 헤드로 방출되는 걸 막는 기술이 있어요. 그래서 캐비티 피스톤을 적용을 하고 연소실을 만들고, 그 연소실 안으로 굉장히 미립화된 연료랑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폭발할 수 있는 가스 상태가 된 다음에 점화를 한다. 그래서 이 녀석이 지금 13대 1이라는 압축비를 사용하지만, 이 스카이 액티브의 최고 난이도까지 올라간 게 14대 1. 그래서 압축비를 굉장히 높게 사용할 수 있는 마츠다만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다. 근데 겉으로 보기에는 뭐 엔진에 그 어떤 솔레노이드나 이런 게 장착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되게 단순화되어 보이는데, 심플한데 하이테크 기술이야. 스카이 액티브 G 엔진 같은 경우는 고속 주행할 때는 2기통만 사용하는 모드도 있어. G 엔진은. 근데 이게 G 엔진은 아니니까 2기통 모드를 활성화시키지는 않을 겁니다. 이것도 추정이야. 더 잘 아시는 분은 댓글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마츠다 최고 하이테크까지 올라가면 2기통은 고속주행에서 사용하지 않고 2번, 3번 실린더만 사용을 하는데, 1번하고 4번 실린더의 흡배기 밸브는 닫혀 있어요. 닫혀 있는 기술이 이제 스카이 액티브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펌핑 로스라는 게 있는데 흡기 밸브, 배기 밸브를 열어놓는 거랑 닫아놓는 거랑 펌핑 로스는 이론상 같다. 이론상 같은데 흡배기 밸브를 굳이 닫아놓는 이유는 촉매를 냉각시키기 때문에 지구에 안 좋은 물질이 나오니까 촉매 장치를 냉각시키지 않기 위해서 흡배기 밸브를 닫는 마츠다만의 이제 스카이 액티브 기술이 있다. 그 다음으로 가면 뭐 워셔액은 뭐 얼마나 뭐 싸잡기려고 이걸 무슨 워터 인젝션도 아니고. 서스펜션은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절 노브의 가공이나 이제 요 색감이나 이런 거 봤을 때 테인 서스펜션으로 튜닝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흡배기 VVT 제어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려가지고 일단은 이론적인 압축비가 10대 1에서 15대 1로 높이면은 그러니까 압축비를 일씩 높인다고 치면 열 효율이 2%씩 올라가요. 근데 이론적으로 가솔린 엔진에서 열 효율이 30% 이상 나오기는 상당히 빡세. 근데 이 스카이 액티브를 적용한 엔진은 가능하다. 그 가능한 게 이제 배기 밸브랑 흡기 밸브가 열리는 시점, 배기 가스를 충분히 다 빼낼 수 있는 타임, VVT 듀얼로 제어한다. 높은 압축비를 사용했을 때 발생하는 노킹을 억제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높은 엔진입니다. 얘한테 정말 최적화된 엔진 같아요. 연비도 지금 뭐 15km 이상 나온다고 하시니까 차가 가볍고 180마력이긴 하지만 얘가 마력당 쥐고 가야 될 무게 자체가 낮으니까 연비가 굉장히 좋아. 그리고 스포츠성도 굉장히 뛰어나고 그 무게가 가벼우니까 이제 타이어 마모도도 적고 브레이크 패드의 마모도도 적고 그래서 데일리로 이거를 운전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 출퇴근도 하면서. 근데 그런 분들이 항상 직장에 출근할 때 행복하게 출근하신다고 하더라고. 나도 행복하게 출퇴근하고 싶다. 저기 있네, 내 차. 그럼 이상 차 떠가지고 하체 샷시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하체로 내려왔는데 언더커버 떼기 전에 이제 요 마감 보여드리려고 차량 이렇게 땄습니다. 그래서 여기 일본 차들 특유의 요 아기자기한 요 벤트 같은 거. 이 벤트도 전용 벤트를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딱 막아놨어. 왜 막아놨는지 모르겠어. 벤트 타고 들어와서 딱 차를 이렇게 들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그래서 하체는 일단 이런 커버는 다 잘 되어져 있고 BMW M에서 사용하는 이제 강판 요게 있는데 차가 가벼우니까 이 강판 자체도 얇은 걸 사용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도 커버가 원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것 같은데 그 커버는 없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게 되게 약해. 그리고 그러니까 이 정도의 힘으로도 이게 다 꺾인다. 그래서 이제 언더커버 떼고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체로 왔습니다. 하체로 왔는데 깜짝 놀랐어. 당연히 맥퍼슨일 줄 알았는데 WB15인데 WB15 그것도 인휠 WB15. 와, 근본 싹 근본. 근데 이제 캠버는 조절이 되는데 캐스터도 약간은 조절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메이크 레이스를 위해서 뭐 이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데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이 스티어링 타이로드도 정확하게 수직으로 가서 너클의 중앙을 잡는 형태로 타이로드 엔드가 이제 기형학적으로 꺾여 있거나 이렇지 않고 되게 스트레이트하게 나와 있어요. 이게 레이스카들의 이제 종특인데 이제 이 녀석도 구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인힐 W21이다. 그래서 아까 했던 얘기가 이해가 돼. 고카트 같은 느낌을 받는다고 했는데 뒤에도 그런가? 뒤에도네. 뒤에도 다 인휠이네 다. 그래서 앞에랑 뒤에랑 다 서스펜션 구조가 고카트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는 W21 형상의 방식이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휠 얼라이먼트를 다 맞출 수 있는 기본 구성이 되어 있는 게 조금 이상적인 거. 그리고 이 멤버는 소형화 시키면서 강력하게 만드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렇게 철판 두 개를 폭에서 가운데를 용접하는 방식이 이제 일반적인 멤버 성형 방식인데 이 멤버는 역시나 스카이 액티브 샷시라 그래가지고 멤버 강성이 14% 정도 상승시킬 수 있는 기술이라고 마즈다가 발표했습니다. 이 차가 아닐 수도 있어. 그게 함정이죠. 아무튼 이 스카이 액티브 샷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차들은 다 그런 형태로 제작되어진다라고 해요.
여기서 보면은 이 메인 프레임 골격이 이렇게 수직으로 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펴져 있어요. 서스펜션의 움직임이나 바디의 디테일링을 더 유리한 방향으로 메인 프레임이 이게 삼각형 형태로 필러로 들어오는 거예요. 이 방식으로 바뀌면서 이것도 스카이 액티브 그놈의 스카이 액티브 존나게 써먹네 진짜. 그 매니는 롱포 투 원 방식으로 해서 촉매 장치 하나, 두 개를 거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 방식으로 환경법을 패스했다는 게 좀 신기하네. 왜냐면 이게 2번 촉매를 감시할 수 있는 센서가 장착이 안 돼 있어요. 뭐 어쨌든 합격했다니까. 뭐 토요타처럼 하지는 않았겠지. 그리고 가솔린 다이렉트 직분사 인젝션이라 초이박 연소를 하는 거라서 환경법은 맞췄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그리고 오일 필터는 필터도 굉장히 소형화되어 있고 이제 엔진 웜업기, 엔진 오일 온도랑 수온을 10도 이내로 맞추기 위한 웜업기가 장착되어 있다. 유온이랑 수온이랑 10도 이내의 편차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늘 얘기하지만 까먹으니까 또 얘기합니다. 이게 수온이랑 유온이랑 10도 이내의 편차를 주지 않아야 블럭이나 엔진의 장기적인 내구성이 확보가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일본 차들은 거의 달려 있습니다. 쟤는 더 큰 거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레그 RMDPS 신기하죠. 이 구형 방식의 구형 차대 구형 샤시 같은데 RMDPS를 적용한 모습. 그래서 뭐 유압 라인에 유압 펌프가 없으니까 엔진도 그만큼 가볍게 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에어컨 컴프레셔는 진짜 무슨 웬만한 차들 파워 펌프만하게 되게 소형화돼 있어. 그래서 아무래도 투시트 경량 로드스터니까 에어컨 용량이 그렇게 크게 구애를 받지 않다 보니까 컴프레셔가 작지 않을까. S2000은 왜 개같이 큰 거지? 이거는 새로 나온 신형이고 저거는 그냥 관짝이고. 앞에서 제일 이색적인 거니 21W20원에 전부 풀 알루미늄 하체를 만들었다는 거. 이게 조금 부럽긴 하다. S2000은 이게 스틸이거든. 그리고 뒤에 미션도 이제 스카이 액티브 6단 수동 미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말뚝으로 박혀 있는 방식이라 엔진이나 미션이 움직이면 기어봉도 같이 움직이는 형태예요. 그리고 지금 쇼타워 기준으로 엔진이 완전 안으로 들어서 FMR이라 핸들링은 굉장히 민첩하고 경쾌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는 노코멘트. 그리고 이제 마츠다 유너스 NA 때부터 있던 토크 튜브. 이 토크 튜브라 그래서 이제 미션이랑 구동계 쪽, 그 디퍼런셜을 보호할 수 있는 보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고 차대 강성을 확보하는 데 아주 큰 역할을 하는 녀석이에요. 옛날에 유너스 로드스터 때부터 달려있던 토크 튜브가 여기도 장착이 되어져 있습니다. 알루미늄을 해서 장착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이거는 떼고 붙일 때 메인 프레임의 높이를 계산해 가지고 잘 맞춰야 돼요. 각도를. 그래서 토크 튜브를 사용하는 녀석이라서 앞쪽 조인트랑 뒤쪽이 그냥 요크 방식으로 유니버셜 조인트로 그냥 박혀 있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후륜구동 차들이 달려 있는 이제 플렉시블 조인트라는 게 이 녀석은 없어요. 그 녀석이 없고 요 토크 튜브로 미션이랑 연결되어 있어서 가감속할 때 트랙션이 좋은 방향으로 설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요것도 부러운데. 5 링크 구조이고 기본적인 형상은 더블 위시번을 지향하는. 그리고 배기는 어디서 많이 보던 배기예요. 이거 수바루에 납품하는 회사에서 제작되어진 배기 같습니다. 일본 차들은 배기가 좀 많이 녹에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아주 잘 붙죠? 무슨 쇠로 만든 줄 알겠어. 네. 그래서 일본 차들은 배기 튜닝을 꼭 하시는 걸 추천드린다. 네, 이게 부식이 굉장히 심하게 진행돼. 특히 겨울에 탔을 때. 그 뒤쪽도 오면은 이제 멤버를 소형화해가지고 잡는 형태가 아니라 멤버를 아까 말씀드렸던 그 프레임이
이렇게 넓혀졌잖아. 넓혀진 프레임의 끝에 잡고 이 멤버가 거의 차만해. 멤버의 폭이 거의 차체만한. 그래서 멤버의 폭 볼륨도 더 키웠어. 구형 대비. 그래서 멤버의 강성도 굉장히 높고 토크 튜브 때문에 구동축의 스트레스도 적고 바디 강성도 확보할 수 있고 뭐 역시 차는 새 차가 답이죠. 뒤에는 이제 스테빌라이저가 있는데 스테빌라이저 역할을 할지는 모르겠어요. 스테빌라이저 링크랑 두께가 별 차이가 없습니다. 뒤쪽 그립을 너무 하드하게 잡는 거는 좋지 않아요. 뒤쪽 그립을 약간 소프트하게 풀어놓는 성향으로 세팅이 되어져 있는데 뒤에 쪽 무브먼트는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내가 원할 때 뒤에를 날릴 수도 있고 그 날아가는 게 이제 내가 컨트롤할 수 있을 정도로 날아가는. 그래서 진짜 카트를 탈 때 내 마음대로 던져 넣고 집어넣고 할 수 있는 아주 재미있는 차라고 합니다. 근데 86은 그렇게 했다가는 S2000 그렇게 했다가는 좋겠다. 좋은 날씨네. 크게 이색적인 건 없고 S2000이랑 큰 차이라고 하면 멤버의 볼륨 확장 확실히 다르고 그리고 S2000보다 이 녀석이 훨씬 가벼운 녀석이라서 뭐 더욱 재밌게 가지고 놀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이 이 녀석을 조절을 못하는 거. 그래서 이걸 조절할 수 있는 조절 킷을 또 따로 판다라고 하는데 전문적인 전문 튜너가 아닌 이상은 손대지 마세요. 삼각지라 그래서 어느 일정 각도에서 안 움직이는 절대 영역을 만들 수가 있어요. 스피라처럼. 하려고 하시면은 세팅을 하고 쇼업 쇼바를 탈거한 상태에서 이 쇼기 움직이는지 확인을 하셔라. 이게 안 움직이는 삼각지가 있다면은 잘못 세팅된 거니까 다시 해야 돼. 이거 하나의 서스펜션 세팅의 팁을 드린 겁니다. 팁. 뒤에 오면 연료 탱크가 어딨냐? 야, 이 새끼들 연료 탱크 어딨냐? 이거야? 네, 연료 탱크를 잘 숨기면 안 돼요. 근데 연료 탱크를 요즘에 안 쓰는 방식 같은데 그래서 결례 현상에 취약한 것 때문에 여기에 방열 잘 되게 해놨다. 일본 차들 특유의 낙하산도 있고 근데 이게 번호판 플레이트가 뚫려 있어야 되는데 안 뚫려 있네. 일본 차들은 보통은 번호판 플레이트 이 윗면이 열려 있어. 옛날 구형 차들은 일로 들어갔던 더티 에어를 뺄 수 있는 구형만 있나 봐. 요즘 새 차들은 없나 봐. 뒤쪽 프레임도 이제 알루미늄 레일 사용해가지고 경량화를 했다. 현재 LSD를 따로 답판식으로 튜닝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LSD 작업 흔적이 있습니다. 급했나 봐. 아주 급했던 모양입니다. 그리고 요 유너스 로드스터 때부터 사용했던 요 최종 파이널 기어는 S2000이 사용한다. 링기어도 잘 안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너스 로드스터 NA 때, 미아타 NA 때 디프를 혼다에서 케이스만 만들어서 S2000에 적용했는데 이 녀석은 아직도 그 사이즈. 그래도 얘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S2000은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마시다 MX-5 경쟁 차종이 없는 유일무이 경량 로드스터 차량 같이 살펴보셨는데 1989년도에 시작해서 아직까지 나오고 있는 장수 모델인데 아직까지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차 떠보니까 알 것 같아요. 차 진짜 너무 좋아요. 완성도도 높고 정비성도 그렇게 나쁠 것 같지도 않고 그 엔진이나 파워트레인이 늘 봐왔던 익숙한 방식이라 그러나? 기계적인 진짜 기계의 느낌? 그리고 21W21에서 이미 이제 거기서 이제 끝난 거고 그리고 하체 서스펜션 구조나 설계가 생각보다 되게 완성도가 높아요. BMW Z4나 박스터나 뭐 걔네들도 다 좋아졌지만 걔네들은 그냥 차가 바뀌어버린 거거든? 새 차로? 그냥 새로운 시스템이나 새로운 차로 아예 다 바뀌어버린 거라서 뭐라 그래야 되지? 옛날 NA 모델 이제 팝업 나이트 또 그놈의 보행자 안전 때문에 사라졌던 그 팝업 나이트 그 모델이랑 이 모델이랑 바뀐 게 크게 없어. 전체적인 틀을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1세대의 진화 버전 느낌? 계속 진화를 하는 느낌. 본 모습은 그대로 두고 진화를 거듭해서 지금 초울트라 슈퍼 사이언이 된 것 같은 느낌? 그리고 사실 차 보면서 완성도도 그렇고
뭐 요즘 디자인도 그렇고 부러워 내 입장에서. 왜냐면 S2000은 후속이 없잖아. 업그레이드 되어지는 모습도 볼 수가 없었는데 이 녀석은 굉장히 탐이 나는 모델 중에 하나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느낄 때 옛날 구형 모델이 소장 가치가 있거든. S2000 같은 거는 소장 가치가 있잖아. 확실히 있어요. 왜냐면 단종됐거든. 없어. 그래서 저건 소장 가치가 있고 후속조차 없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하는 차 중에 하나가 S2000인데 미아타 NA 이제 1세대 모델을 소장할 소장 가치는 사실 팝업 라이트뿐이 없는 거야 지금. 내가 느낄 땐. 그래서 차가 너무 좋아졌어. 바뀐 차가 아니라 진짜 차가 좋아졌어. 진짜로. 그래서 욕심이 나는 모델 중에 하나지만 저는 S2000에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언더코팅을 하신 건가? 아, 했구나. 언더코팅을 따라 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이 방지는 다 이것도 한 거야? 잘하신 선택입니다. 네. 고생했습니다.